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부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3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 강의 인도사라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하게 아마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하나씩 잘 챙겨가시면서 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별로 쭉 오다 보면 아마 정리가 이제 한 나라별로 하나씩 딱딱 돼 있을 테니까 꼭 기쁨을 만끽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하면 이제 김구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에 이제 김구호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인도 이제 우리 이제 근현대사 파트랑 이제 일본 고대 파트 이제 배울 텐데요. 꼭 인도 하면 이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당연히 간디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 인도의 위대한 혼이라고 외쳤었던 그 마하트마 간디. 그러니까 정말로 멋진 인물 아닙니까? 저 총칼을 든 저 영국 군인들에게 그들의 눈빛과 더 의지로서 그 인도인의 독립을 쟁취해냈었던 그런 멋진 인물.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은 막 큰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막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진정한 힘은 그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뭐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총칼을 들고 진심으로 맞섰던 마하트마 간디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따라가 본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는 만날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요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봐둬야 될 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18세기 때 무굴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기 위에는 제가 지금 인도사 두 번째를 쓸 거고요. 이쪽에서는 인도사 나올 거. 조금 뒤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일본사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부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18세기가 되면서 18세기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건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이 있었어요. 자, 뭐 무굴 제국은 뭐 아우랑제부 이제 그 황제 때 좀 이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유지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굴 제국이 18세기쯤 되면서 상당히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인도를 노렸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쿡쿡쿡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 너무 좋아. 막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요. 그들을 나름 뭐 간접 지배하려는 막 그러한 뭐 야욕도 보여주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럽 사회에서 영국의 라이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랑스 프랑스입니다. 야, 어떻게 지금 이 큰 인도 땅을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안 돼. 나도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프랑스가 있었죠. 이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서 싸웠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쇠퇴해가고 있는 무굴 제국으로 대표되는 인도 전역을 놓고 싸웠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플라시 전투에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영국이 이기고요. 프랑스가 지게 되었었죠. 자, 그 결과 이 플라시 전투의 결과 영국이 승리하면서 영국이 몇 가지 얻어갔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도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무역권을 이제 얻어가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이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조금 뒤에도 이제 다시 등장할 이 벵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벵골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이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벵골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이제는 영국이 그렇게 노렸었던 인도를 이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물리침으로써 자신들이 좀 우위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시간이 더 지나 한 19세기 정도로 오게 됩니다.
19세기 정도로 오게 되면서 이제 무굴 제국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영국 지식인들이 일으켰었던 사회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운동이 대표적으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브라흐마라고도 하고요. 브라모라고도 합니다. 브라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회운동이 있었었는데 이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잘 나가는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었던 그런 카스트제 하에서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서 개혁을 주장했었던 것이겠죠. 사회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게요. 사티 금지 같은 게 나옵니다. 사티 금지. 이 사티라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로 어이없는 겁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입니다. 이거 사실은 너무나 남성 중심의 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티 같은 게 되겠죠. 이건 뭐 여성들한테 엄청난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지 이런 것도 나타났었고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많았었거든요. 예.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금지를 주장하게 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남성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힌두교의 여러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힌두교의 우상 숭배 이것도 역시 이제 금지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회제도의 극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있었던 게 뭡니까? 브라흐마 사마지 내지는 브라모 사마지라는 그런 사회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꼭 하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9세기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이것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세기요. 1857년인데요. 그게 뭐냐면 세포이 항쟁입니다. 항쟁이에요. 세포이 항쟁 한번 기억하십니다. 1857년인데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19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세포이는요,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용병이에요, 용병.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인도 사람들인데 동인도 회사가 와가지고 여기 하는데 야 너네 뭐 돈 줄 테니까 군인처럼 이렇게 좀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포이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누구였을까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도였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줬냐면 이 탄약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반드시 입에 대고 이렇게 뜯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뭐가 들어갔대요? 소기름, 돼지기름으로 이제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일단 그들은 힌두교는 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성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는 돼지에 대해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돼지기름 입에 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세포이들한테 당시에 나왔던 게 야, 이 영국이 우리한테 뭘 하고 있다 지금. 민족적, 종교적 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되었었죠? 저항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포이 민족적, 종교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세포이 항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된 인도인 용병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 저항의 움직임은요, 점점 세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영국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이 무굴 제국의 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인도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영국은요, 인도를 상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놓고 이 세포 항쟁을 보면서 이거 이제 간접 통치. 그 과거에는 동인도 회사를 이용한 간접 통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뭐 하자? 우리
직접 통치로 가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그 전초 단계를 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인도 회사를요. 회사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제 인도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영국의 정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과도기적 법안으로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동인도 회사를 폐지시키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무굴 제국은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붕괴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뭐냐면 영국력 인도 제국이 등장합니다. 영국력, 이제 인도 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영국력 인도 제국의 탄생이라는 건 결국에는 영국이 인도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직접 통치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직접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 영국력 인도 제국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이들이 이제 세게 직접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영국 내 우호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나서 했었던 게 뭐예요? 친일파들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선통독부에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많이 회유했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그 인도의 그 지식인들을 좀 회유해가지고 우리 친영 단체를 좀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때? 이러한 그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 그거 괜찮은데? 하고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었던 그 제도가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 국민회의예요. 인도 국민회의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인도 국민회의의 핵심은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친영 단체입니다. 친영 단체는 우리는 별 느낌이 안 오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친일 단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나라 느낌을 죠. 근데 이제 영국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인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영 단체의 성격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이름은요, 이 친영 단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관료 플러스 당시의 지식인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겠죠. 자, 인도 국민회의를 만든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한테 너네 이제 너무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거나 그러지 마. 우리도 너네한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권을 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회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 게 분명합니다. 회유를 목적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초반에는 이 친영단체의 느낌이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요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1905년에 벌어졌었던 벵골 분할령입니다. 벵골 분할령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뭐 연도는 중요치 않은데요. 어쨌든 190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을사조약이 있을 때죠. 요때쯤 되겠습니다. 자, 요 시기쯤 하면서 이제 20세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20세기 때 이제 벵골 분할령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결국엔 이 벵골 분할령이란 건 뭐냐면 이 벵골은요, 인도 내에서 가장 큰 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도 되게 많이 사는 가장 중심적인 주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내에서 이 신두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모여가지고 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민족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벵골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서벵골과 동벵골로. 그러니까 이제 나눠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뜻은 뭐냐면, 야, 너네 이 서벵골 쪽에는 힌두교 많지. 그리고 저쪽 동ben골 쪽에는 이슬람 많지. 그럼 너네는 이제 아예 분리해버려. 아예 다른 이 기관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종교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벵골 분할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 너무 잘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친형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인도 국민회의는요. 이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성격이 완전 바뀝니다. 뭐? 진짜 우리 참고 있었는데 지금 영국 그런 거였어? 하고 나오면서 이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 반영단체의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콜카타 회의입니다. 콜카타 회의입니다. 콜카타 대회? 뭐 회의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회라고 합시다. 콜카타 대회. 여기에서 영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콜카타 대회에서 이들이 4개를 정합니다. 4개. 요 4개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스와라지, 스와데시, 스와데시. 그 다음에 영국 상품 배척. 영국 상품 배척. 그 다음에 국민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와라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자치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와데시 같은 경우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상품.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영국 상품 배척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시키자. 우리 2세를 키워야지 우리가 그 후세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자 벵골 분할령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이게 없어진 게 1911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인도는요,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1914년에서 18년까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은 영국이요, 인도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지금 어려운데 나는 병력 좀 지원해줘. 돈도 좀 지원해줘. 그러면 이 1차 세계대전 끝나면 너네 바로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영국이 회유를 했대요. 그래갖고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150만 명이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인원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실제로 이 인도가 영국을 지원해 줍니다. 전쟁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지원해 줘요.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치를 약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롤렛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롤렛법.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약화했었던, 이게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야, 인도 꼼짝 마. 이제 우리 전쟁 끝났지? 너네 아주 더 가혹하게 우리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롤렛법이라는 법이 등장하게 되고요. 롤렛법, 롤러법.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럿으로 가겠습니다. 롤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1919년입니다.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했었던 2명의 사나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요. 그리고 네루가 있습니다. 네루. 요 2명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특히 뭐 간디 같은 경우야 워낙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영향이 있던 사람이었었고, 네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역시 민족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간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었죠? 비폭력.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는 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저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라고요. 근데 결국엔 영국인들이 그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총칼을 든 이 반대 세력보다 그냥 맞으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계속 저항하는 그 인도인들의 눈빛을 뭐 영국 사람들이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폭력 불복종 운동.
운동이 있었었고요. 요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금 만드는 걸 금지해가지고요. 영국 사람만 이제 그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그 법을 제정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디가 한 달 가까이 이제 사람들과 행진을 하면서 이제 이 소금법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게 이제 소금 행진인데요. 자, 어쨌든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자, 네루가 있었습니다. 네루는요,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인도 독립동맹입니다. 인도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특히 이 네루와 간디는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떤 점에서 가장 차이가 나냐? 이 네루는요, 이 무장투쟁을 합니다. 무장투쟁. 그에 비해서 간디는 이 투쟁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지 않고 이제 비폭력으로 맞서는 데 비해서 그는 무장투쟁을 주장했었던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특히 이제 간디와 네루 같이 비교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인도 사회는 무엇을 얻어가게 됩니까? 신인도 통치법을 가져가게 됩니다. 1935년의 일입니다. 1935년에 결국엔 부분적으로라도 뭐가 허용되는, 자치가 허용되는 그 쾌거를 얻어냈었던 게 뭐라고요? 신인도 통치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벵골 분할령입니다. 벵골 분할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쭉 한번 흐름보면서 이게 제가 여러 개를 써놓긴 했었지만 핵심 포인트들만 딱 집어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가 됐습니다. 이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무굴 제국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요. 인도의 이 중심 지배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걸 우리는 플라시 전투라고 하고요. 결국엔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 대한 독점적인 무역권을 가져가게 되었었고요. 벵골 지역의 통치권도 이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오면서 일종의 사회운동인 브라모 사마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자,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악습, 이런 것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없애자는 것들이었죠. 대표적인 이제 사티금지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낮춰져 있었고요. 우상숭배, 카스트제 부정,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쯤에서 당시에 등장했던 게 뭡니까? 세포이 항쟁이 되겠습니다. 세포이는 누구라고 했었죠? 동인도 회사에서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인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색이 힌두교나 이슬람교도였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영국인들이 소 기름이라든가 돼지 기름이 바른 이 이제 탄약 주머니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저항했었던, 특히 민족적, 종교적 차별에 저항했었던 게 세포이 항쟁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국이요, 인도에 대한 정책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직접 통치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인도 통치 개선법도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동인도 회사도 이제 폐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등장하게 됐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이러한 영국령 인도 제국 하에 등장했었던 단체가요, 초기에 등장했었던 친영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도 국민회예요. 당시에 인도의 지식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잘하는 나라, 발전적인 나라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료나 지식인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줬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유를 목적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었던 인도 국민회의는요, 1905년에 발생했었던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성격이 친영단체에서 반영단체로 성격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대회요? 콜카타 대회죠. 콜카타 대회에서 인도의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뭐합니까? 우리 이래서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의 한번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4개의 주장이 나왔다고 했었죠. 수와라지, 수와대시, 그 다음에 영국 상품 배척, 국민교육이라는 그러한 4가지 것을 정하게 되면서 이들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시간이 지나서 벵골 분할령을 이제 철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인도는요, 영국한테 병력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또
이 자금적으로도 많은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던 영국은요, 그렇게 지원했던 인도의 바람대로 하지 않고요, 롤럿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가혹한 통치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항하면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간디와 네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디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 그에 비해서 네루는 무장투쟁을 전개했었던 인물로. 자,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935년 신인도 통치법에 의해서 일부적으로라도 자치가 허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세포 향쟁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요런 그림 나오면 그냥 세포 향쟁이구나. 그림 자체에서는 그렇게 문제시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이 세포이들을요, 영국한테 저항했던 세포를 잡으면요, 총이 아니라 대포로 죽였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포에서 묶어놓고요, 대포를 발포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잔혹한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요게 벵골 분할령입니다. 벵골 분할.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벵골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콜카타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서벵골과 동벵골로. 원래 벵골은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서벵골은 힌두교 중심이었었고요. 동벵골은 이슬람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들이 연대해서 저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연대하는 걸 우리가 막겠지? 이건 너무나 좋은 제도야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저항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야 이거? 우리가 바본지 알아? 하게 되면서 인도 국민회의가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여기 파트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국민회의 창립대회죠. 여기 이제 많은 지식인들을 초기에 이제 회유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벵골 분할령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 이 정도는 기억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도사가 끝입니다. 정리가 되셨겠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일본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동아시아사를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아시아사에서 배우는 일본사가요, 훨씬 더 자세하고 깊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에서는 특히 이 고대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있어요. 그걸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조몬 문화라고 합니다. 조몬 문화. 조몬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었던 게 일본의 이제 신석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게 조몬 토기 같은 게 있어요. 조몬 토기 이제 새끼줄 문양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토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시대로 넘어올까요? 동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 있는 게 야요이 문화입니다. 야요이 문화, 이 동지 역시 철기도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철기도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세계사 파트에선 문제가 거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3세기 말에서 4세기쯤에 등장하는 일본의 그 정치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권을 뭐라고 하냐면 마토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 요 정도, 그러니까 있구나 정도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등장하는 게 누가 있냐면 6세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인물이 등장해요. 6세기에. 그가 누구냐면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 이게 고구려 승려였었던 이제 해자가 여기 이제 쇼토쿠 태자의 이제 스승이었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쇼토쿠 태자가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라면 요거 하나 나올 거예요. 쇼토쿠 태자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고구려 승려 해자였었거든요. 해자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와서 이제 쇼토쿠 태자를 막 가르쳐주고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쇼토쿠 태자는요, 이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쯤에서 등장했었던 그 불교 문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한국사를 배우면서든 이 아스카 문화는
삼국의 문화의 영향으로 등장했었다. 그게 뭐 요 시기에 이제 같이 등장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인물이 역시 쇼토쿠 태자가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몇 세기로 갑니까? 7세기로 갑니다. 7세기로 갑니다. 자, 7세기에 가면서 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카 개신이에요. 다이카 개신입니다. 자, 다이카 개신은 645년에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 645년 숫자가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요 시기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쯤에는 소가시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의 유력 가문이 이 일본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냥 뭐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카 개신은 국왕은 이때 있었습니다. 일본 국왕은. 이제 국왕 세력, 왕족 세력과 왕족들과 그 다음에 그 소가시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귀족들이 있었겠죠. 이 귀족 세력들이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쟤는 너무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문제가 있는데?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요 당시만 해도 이제 당나라 유학생들이 등장했을 때 아닙니까? 당이 618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 갔었던 유학생들이요. 아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왕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 정치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이카 개신이에요. 결국에는 이 다이카 개신의 결과가 뭘까요? 맞습니다. 중앙집권, 이 중앙집권에 대해서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 중앙집권을 강화할 때 무엇을 수용하면서 강화합니까? 당의 율령. 당의 율령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했었던 게 이게 7세기에 나타났었던 다이카 개신입니다.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이카 개신이 나왔었던 게 요거라는 거 정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8세기가 가면서 조금 복잡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8세기 한번 볼게요. 8세기입니다. 자, 8세기에는요, 이제는 이제 수도가 좀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나라 시대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나라 시대입니다. 이 나라 시대라는 건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다냐면 헤이족교라고 하거든요. 헤이족교로 나라 시대라는 건 어디냐면 나라로 천도를 했는데 나라가 어디냐면 헤이족교예요. 헤이족교로 천도를 한 걸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 시대. 정확히는 이제 710년인데요.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뭐 나라 시대가 되겠다. 이제 8세기 초에 나라로 천도를 했다. 헤이족교로 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일본을 일본이라고 불렀던 게 요 시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본 왕을요, 일왕이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천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약간 이 민족적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 왕한테 이제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기분도 나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뭐 그냥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본한테 이 왕을 무슨 왕이라는 천황을 이제 사용했었던 것도 요 시기 정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이제 역사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서가 됩니다. 한 2권 정도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있었던 게 일본의 이 고대사 하면 이 책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본서기. 네, 일본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역사서 같은 것들 요 시대에 있었다는 게 다 어디 시대입니까? 나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너 나라 시대랑 조금 뒤에 나오는 해안 시대 구분할 수 있니? 이 정도가 거의 실험 문제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 연습하는 거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라 시대 때 가장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중국은 어떤 나라죠?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에 사신단을 파견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당나라 가서 보고 와. 그걸 뭡니까? 견당사라고 하겠죠? 견당사나 견신라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견당사나 견신라사를 파견했었다라는 거. 그거 꼭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때 만들어지는 사찰이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다이사. 예, 도다이사라는 사찰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 나라 시대에서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되냐면 이안이안 해이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이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이안 시대 역시 8세기예요. 8세기 말이에요. 794년이거든요. 연도 기억하지 마세요. 794년부터. 요게 이제 710년인데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해이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해이안은요, 일단 해이안으로 천도한 겁니다. 해이안이 지금이 어디냐면 교토예요, 교토. 이 교토로 천도한 이 해이안 시대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 해이안 시대의 핵심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일본의 그 무사 정권 아닙니까? 예,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되는 거의 뭐 한 7, 800년이 넘게 이제 나오게 되는 무사 정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무사 정권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이 바탕이 되는 게 바로 해이안 시대예요. 자, 해이안 시대에는 왕권이요, 생각보다 세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한이 약해요. 그러면서 각 세력이 이제 있는 여러 귀족들의 세력이, 귀족이나 호족들의 세력이 점점점 세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은요, 그리고 중앙의 귀족들, 지방의 호족들은요, 자신의 힘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게 됩니까? 무사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무사를 고용하게 되고요. 자, 10세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사들이 점점점 독자적 세력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아예 군사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막부 정권이라고 하죠.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제가 아마 다음 강부터 이제 이 무사 정권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몇 개 더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견당사. 이 당나라에 갔다 왔었던 당나라의 이제 사절단이 견당사를 어떻게 하냐면 보내지 않습니다. 해이안 시대.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나라 시대 때는 견당사나 견신라사를요 자주 보냈어요. 너 잘 갔다 와. 그렇지만 해이안 시대 때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견당사를요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시험 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은 왜 견당사를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문화도 괜찮고 우리 독자적인 것들이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풍 문화라고 해요. 국풍. 이제 일본 고유의 것 이거 짱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국풍 문화의 가장 이 필두에 섰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일본 이제 고유 문자가 나오게 되죠. 가나라는 고유 문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와카라는 일본의 고유 시가 형태도 등장하게 됐고요. 가나나 와카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겐지 이야기가 요게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일본 고유의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유 문자, 고유 시가, 그 다음에 겐지 이야기 같은 그러한 책들이 전해지면서 이 국풍 시대를 열었었다라는 거. 요게 다 어느 시대입니까? 해이안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상황 좀 더 말씀드리면요. 요렇게 이제 국풍 시대를 열고 좋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각 지역마다 나름의 독자성을 띠는 호족들이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근데 귀족과 호족의 차이가 뭡니까? 귀족은요, 자신의 이 세력 근거지를 중앙에 갖고 있는 사람을 귀족이라고 하고요. 세력 근거지를 지방에 갖고 있는 사람들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귀족이 성장했다라는 건 각 지역마다 결국엔 누구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호족들도 성장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 성장했었던 귀족과 호족들이요, 무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사들은요,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게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막부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예, 요렇게.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간단히 말하면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쇼토쿠 태자 6세기에 있었다 정도. 그냥 뭐 불교 많이 했었고 중앙집권 강화에 노력했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자, 7세기 오면서 중앙집권 강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다이카 개신이 되겠습니다. 다이카 개신, 당 율령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소가시라는 소수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던 권력을 왕족과 귀족과 당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을 펼쳤던 게 다이카 개신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나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국호라든가 천황이라는 용어, 역사서, 일본서기라든가 고사기, 그다음에 도다이사 같은 것을 이제 만들었었다라는 거 봐주게. 도다이사는 이제 절이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해안시대 역시 8세기입니다. 8세기 말부터 등장해서 이게 12세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해안시대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 호족 세력이 강화되게 되면서 무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 막부 정권으로 나가는 게 하나가 있었고, 시험 문제 포인트는 견당사가 없어졌었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 국풍 문화가 나오게 되었었다. 그래서 고유의 문자라든가 고유 시가라든가 그런 뭐 겐지 이야기라는 그러한 일본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대가 바로 이 헤이안 시대라는 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보셨던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14년 3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네요. 보니까 콜카타 나와 있고요. 서벵골, 동벵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 1905년에 있었던 벵골 분할령이구나.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할 조치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는 반영단체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굴 제국이 멸망했었다. 이것과는 직접 그 전에 이미 멸망을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브라모 사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19세기의 운동이죠. 요건 지금 20세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게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시크 교도와 마라타 동맹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 이제 무굴 제국 때 그런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세포이를 중심으로 무력 항쟁이 전개되었었다라는 것도 요 사건보단 이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사실 여러분 세계사가 딱 포인트만 알게 되면 문제 풀기는 오히려 한국사나 다른 그 동아시아나 여타 과목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가상 대화가 보여주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 문자의 형태로 거의 완성된 셈이군요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로 쓴 겐지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가나 문자 나왔었고요. 겐지 이야기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 어느 시대일까요? 국풍이 등장했었던 이안이안 헤이안 시대에 대한 특징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학이 발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난학은 에도 막부 때 등장해서 이제 네덜란드에 대한 이제 학문을 이제 배웠었던 걸 난학이라고 하죠. 이 헤이안 시대랑은 전혀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국풍 문화가 발달했었다. 정답 바로 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일본의 나라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는 게 일본은 뭡니까? 뭐 춤을 잘 춰.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가무라고 하죠. 가무가 뛰어난, 사실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애들이다. 뭐 제가 이렇게 그냥 학교 수업 중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가무가 뛰어난 애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12세기, 14세기, 17세기 이렇게 이제 세기별로 열리게 되는데요. 딱 요 시대에서 문제가 나요. 여기서 나오면, 그러니까 요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국풍문화는 당연히 이제 헤이안 시대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가 실시된 거 에도 막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와쿠라 사절단은요, 언제 이제 파견된 것이냐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발전을 이제 기하면서
그 각국의 서양의 여러 나라의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자신의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1000년도 차이가 더 나네요. 자, 그 다음에 풍속화인 우키요에가 유행했던 것도 역시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간단해요. 나라, 해안, 가무, 에 요런 거, 요 시대별로만 잘 구분해 주신다면 앞으로 일본 문제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풀어보면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는 뭐 배우겠습니까? 인도. 는 이제 끝났고요. 일본의 이제 근현대사 파트, 일본 두 번째 시간 보면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기쁨 나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